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4강 PLS-SEM 부조방정식 모델링 중에서 측정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조방정식 모델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측정 모델링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 모델링인데, 측정 모델링에서 첫 번째 우리 주제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측정 모델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 측정 변수를 사용해서 잠재 변수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단일 측정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잠재 변수를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수 항목과 단일 항목의 결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요인 모델과 2차 요인 모델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유계적 성분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쪽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이고요. 아래쪽은 형성적 측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은 여기에서 여기가 원인이 되고요. 이쪽 파트가 결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형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텔 시설 만족도라는 것은 이 호텔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호텔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이 호텔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를 반영적으로 반영해서 호텔 시설 만족도라고 하는 잠재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변수들 간에, 이 측정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로우, 하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측정 변수 간에 이번에는 하이예요. 하이, 높은 상태. 즉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형성적, 반영적 중에서 반영적 측정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 코릴레이션, 하이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높은 상관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 그 측정 변수들 간에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질적이어서 높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문항 간에 큰 차별점은 없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영적 측정 모델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은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인데, 요쪽이 이제 뭐예요? 여기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요게 뭐가 돼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호텔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결정 요인이죠.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또 호텔 시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죠. 객실이 깨끗하기 때문에 호텔 시설 만족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원인 결과가 이제 분명하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측정 변수들을 보시면은 이 각각이 서로 낮은 상태예요. 이제는 아까는 높은 코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낮은 코릴레이션, 낮은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각각의 측정 변수들이 각기 다른 내용을 지금 측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측정 변수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측정 변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질적인 성격이죠.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정을 해주는 거죠. 뭐를 호텔 서비스 만족도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측정 변수들을 형성적 측정 변수라고 하고 위에 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반영적 측정 변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선택 기준인데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죠. 그래서, 측정 변수가 원인이 되고, 잠재 변수가 결과인 경우가 뭐예요? 이런 경우는 바로 형성적 측정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잠재 변수가 원인이 되고 측정 변수들이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변수의 동질성에 따라서 이 측정 변수 간의 동질성이 매우 높으면 뭐가 돼요? 높으면 이쪽이 되는 거죠. 동질성이 매우 높으면, 즉 측정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문지 조사할 때 응답자로서 참여한 경험이 계시잖아요. 응답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항목들이 설문 문항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에 해당된다. 그런데 완전히 설문 문항 간의 비동질성 완전히 달라요. 측정 변수 간에 나일 상관계가 있고 측정 변수 간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성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동질성이 아주 강하면 따로따로 논다고 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각각이 그 측정 변수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측정 변수를 제거를 했을 때 개념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개념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념이 거의 차이가 없다. 어떤 측정 변수를 삭제해도 큰 개념의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을 생략했을 때 개념이 완전히 무너뜨려져요. 정말로 이거는 이제 올바른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가 제거가 됐는데 그 제거로 인해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측정 변수 간에 상호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를 선택해요? 형성적인 측정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일 다수 측정 변수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 at time이 이제 잠재 변수고 이게 뭐죠? 측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일 측정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데 다수의 이제 측정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수 측정 변수 또는 다수 항목, 단일 측정 변수는 단일 항목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일 측정 변수하고 다수 측정 변수 선택 기준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표본 수가 50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50개가 안 된다. 그러면 밑으로 와요. 그래서 이때는 다수 측정 변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효과를 봤더니 경로 개수가 0.3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효과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효과가 0.3 미만이 아니고 크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0.3보다 크게 나오면 이때는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때는 다수 측정 변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0.3 미만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또 갔어요. 그런데 동질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동질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상관관계,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로 0.8 이상. 그런 바 알파 개수로 봤을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0.9 이상.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측정 변수 간 동질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동질성이 없으면 다수 내려와요, 밑으로. 그래서 다수 측정 항목을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에서는 이제 측정 변수가 정말 의미상 필요한 거냐? 필요하면은 오른쪽으로, 중복이 안 되고 필요하면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반영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다 반영해서 뭐를 선택해요? 단일 측정 변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때는 다수
측정 항목, 다수, 측정 변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계적 성분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은 지금 잘 보시면은 요 개념 하나가 하나씩 측정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1차 요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통합되는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합될 수가 있잖아요. 즉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이게 하이 오더 컴포넌트 상위 개념이고 요게 이쪽 파트가 하위 개념이 될 때, 즉 저차 요인이고 이거는 고차 요인인데 이 저차와 고차 요인으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저차 요인들이 고차 요인을 이렇게 이제 형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요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모형은 우리가 분석하는 모형은 1차 요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 하는 거니까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이 어떤 연구 변수가 여러 개의 하위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위 개념 또는 하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걸 통합해서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2차 요인으로 HOC로 해가지고 우리가 특정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그림 2-8인데요. 교재에서 2-8인데 여기는 1차 요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가 각각 이렇게 가설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거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여기에, 그다음에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다 설정되어 있고 또 이 만족도가 다시 학습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4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수가 많죠, 일단은. 그리고 각각이죠, 이게. 왼쪽 이것이 각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차 요인 모델로 만들면은 모형이 간명한 모델로 바뀌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는 이게 각각 놀았는데 얘들을 하나로 통합했죠. 뭐로요? 소프트웨어 폼질 수준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요인이고 이게 2차 요인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게 저차 성분이라고도 하고 저차 성분, 이거를 고차 성분이라고 해요. 고차 성분. 이렇게 고차 성분을 이용해서 저차 성분들을 이렇게 이제 합하면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개념요? 상위 개념으로서의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가설이 많았었잖아요. 방금 전에 4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얘들은 다 합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됐고 여기는 가설이 설정이 안 돼요. 가설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위 요인은 단지 이제 만족도로 가는 이제 경로에서 이게 가설이 하나 선택되고 하나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에서 학습전이 가설 2번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요인 모델, 즉 유계적 성분 모델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설 수가 확 줄어요. 가설 수가 줄어든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제 간명도가 높은 모델이다. 간명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높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스마트 PLS SEM에서 2차 요인 모델 또는 2차 측정 모델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3차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3차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스마트 PLS SEM에서는 보통은 2차 요인 모델 또는 2차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강 PLS SEM 구조 방정식 중에서 측정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